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전세를 시작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게 이자 뭐 좀 오르면 또 이자 내면 되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 수준에서 일단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산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부동산 김사부 TV의 김사부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세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채널에 보면 이제 그 사연 신청 막 해주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한 반 정도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예비 부부라고 하시면서 뭐 내년에 결혼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이제 매수보다는 그래도 뭐 전세 살다가 한 돈 모아서 좀 나중에 청약도 노려보다가 집 살게요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살게요는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전세인데. 이 전세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약간 이게 인생이 좀 약간 좀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좀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것 같은데 전세 사는 거 추천하십니까? 절대 추천하지 않죠.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꾸 그 재산을 늘려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라는 게 옛날이라고만 하면 그래도 전세를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자기 돈이잖아요. 거기다 자기 돈으로 전세를 사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재산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전세 산다고 말만 전세지 이게 전세냐고요. 다 월세지.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어떻게 해요. 본인의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1억에 맞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그게 정석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생활 수준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 수준에서 일단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산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1억 수준이면 1억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가면서 주거비를 줄여가면서 하는 이런 완전히 정석적인 그러니까 돈을 키우는 정석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돈 모으겠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너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청약해서 한번 이제 운이 이제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이 몇 명한테나 가냐 이거죠. 정말 빠르게 애나 3명이나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부모님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많이 뭐 힘들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가능성도 없잖아요. 사실 청약이라는 것에. 근데 또 누군가 또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작은 희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에 맞게 되도록이면은 집을 매수해서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근데 이런 얘기들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세를 1순위로 두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혹시? 왜 이렇게 전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런 거죠. 이제 내 돈으로 뭘 사기에는 자기 마음에 너무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뭐가 있겠어요. 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밑에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당장 뭐 예를 들어 서울이든 뭐 아니면 수도권 가까운 수도권에 살고 싶은데 저 밑으로 이렇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자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전세로 살더라도 일단 요 정도 수준에선 시작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을 해도 사실 그게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한다는 건 어쨌든 양쪽에서 또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또 이제 대출 한 3, 4억 받아서 이제 5, 6억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해결 방법은 결국에는 뭐 결단밖에 없을까? 정부가 좀 도와줘야죠. 정부가 전세 대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정석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정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고통을 하나도 안 겪고 내 재산을 좀 키우고 싶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작은 조금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고통스러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얘기하신 김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뭐 신혼 부부들한테 이런 거 조언해요. 어떤 거 조언하냐면 조금 재건축 오래 남은 데 들어가서 살아라. 매수로. 그런 거 해볼 만하거든요. 25년 차 뭐 이런 거. 그거보다는 뭐 꼭 연수는 뭐 됐어도 이미 뭐 이제 구역 지정 같은 건 다 됐는데 아직 초기 상태. 그래도 이제 초기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요. 사업 시행도 받아야 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에 있는 거. 그렇지만 입지도 좋고
그리고 재건축인 거. 네. 그러면 뭐 평수가 16평, 뭐 19평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가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뭐 주차도 심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데 들어갈 승산이 있거든요. 그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뭐 강동에, 네. 강동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 주변에 그것도. 예. 맞아요. 그렇게 이제 금방 이제 조금 눈치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자로 제가 사라고는 안 해요. 투자로는 왜냐하면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투자로 사는 건 그 금액이면 다른 데라는 게 투자성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거는 괜찮거든요. 아니 강동에 그런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이 왜냐하면 평수가 16평 뭐 이러니까 네. 전체 금액이 싸거든요. 10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양쪽에 뭐 벌이가 있다라고 하면 대출 끼고 이렇게 하면은 살만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너무 그런 뭐 주거를 너무 좋은 데 살지도 않을 수 있으면서 나중에 어쨌든 재건축은 계속 쭉쭉쭉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 같은 걸 고민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전세, 그러니까 남의 집인데 고생한다는 건 좀 너무 충격인데 네. 그래도 내 집이니까 내 그렇죠. 집이니까 좀 고생해보자는 좀 설득력이 좀 있을 수 네, 있을 예, 것 같거든요. 네, 예, 또 그렇죠. 집이 작으니까 뭐 가구도 좀 적게 사고 네, 하면서 좀 고생스럽지만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한 7, 8년 전 이쯤에는 이런 것도 비싸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서울에 재개발 들어가게 네. 구역에.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데가 정말 심각한 재개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문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은 정말 가서 보시면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네. 정말 뭐 화장실 밖에 있고 막 이런 심각한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재개발도 있거든요. 그런 재개발인데 그 재개발 구역 안에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막 다 쓰러져가는 집만 아니라 멀쩡한 빌라 같은 것들이 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면 이거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 세월만 지나면 그냥. 예, 이런 것들은 되게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그런 이렇게 재산을 꽤 이제 자본을 마련한 그런 신혼부부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재개발들이 그럴 수 있는 데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동의 그런 재건축 같은 데들은 뭐 그런 걸 지금도 실현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젊을 때 좀 소유권을 얻는 대신에 좀 고생하면은 나중에 좀 빛을 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젊을 때 고생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좀 꼬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까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잠깐 나왔다가 또 약간 아니다라고는 하긴 했지만 네, 네. 지금 전세 10년 계약갱신 청구권 요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세 10년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약간 임차인의 권리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요거가 뭐랄까 취지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이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아유, 큰일 날 얘기죠. 그럼 뭐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건데 그럼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임차인이 주인인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이고 사회의 기조 자체를 흔드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조금 안심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정치라는 건 대중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행히 이렇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중도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극좌 극우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중도가 아직은 좀 많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정치 부분에서도 제일 염려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네.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만 계속 도니까 막 사람들이 자꾸 극단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자꾸 가짜 뉴스들 들어가면서 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 그래도 중도파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다라는 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실행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거는 이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좀 얘기 나오다 지금 약간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임대차 뭐 3법 중에 뭐 2개 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원상복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어요. 사실 그거는 원래 제가 이제 2+2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이제 당연히 전세가를 폭등하게 되는 오히려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만든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또 익숙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2+2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또 다시 2년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조금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게다가 이제 전세 대출이 아직 계속 그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2년으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쨌든 전세가가 게다가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더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풀면 전세가도 갑자기 또 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제 모든 데가 다 그렇게 올릴 수 있어 버리니까는 그럴 수 있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2+는 조금 없어지는 쪽이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부분 완화라든지 뭐 그래서 또 대안을 얘기하는 건 플러스 2를 없애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 상한제 5%라도 조금 뭐 열어준다 정도로 이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좀 상승기 때 이런 거 풀면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집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산 집이 안 오를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돈을 좀 더 모으면 대출 끼면 한 1, 2년 있다만 사면 지금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살 것 같은데 지금 살려니까 이거는 안 오르려갈 것 같아. 또 지금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로 계속 그 도돌이표로 도는 것 같거든요. 돈이 적을 때 그래도 매수를 한다? 이거는 오히려 돈 벌 확률이 좀 낮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좀 적으면 살 수 있는 대상이 적은 건 사실이죠. 지금 시장으로 딱 그냥 얘기하자면은 3억 이상은 좀 갖고 있어요. 현금 3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조금 선택의 여지들이 좀 많아지고 한 5억 이상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선택의 여지들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그 금액대가 올라온 거죠. 예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최하 단위로 보자면은 한 1억 한 2, 3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는 그 이하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조금 뭐 지금으로서는 기다려보면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억 2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최하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게 막 널려 있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또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발견하고 공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사실. 이 1억 2천에는 신용대출을 제외한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순전히 거죠? 현금, 현금 그러니까 1억 2천. 신용대출 받고 하면 뭐 한 2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는 분들이 집을 그렇다면은 살 수 있다.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하여간 현금이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어쨌든 뭐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 수준이라면 뭐 그건 포함해도 되죠. 그건 포함해도 돼서 하여간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천 진짜 내 돈은 5천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7천 받아가지고 1억 2천 만들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저랑 뭐 지금 예비 부부인데 합치면 한 1억 정도 돼요. 뭐 이러신 분들 좀 있거든요. 이제 결혼 자금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뭐 30대 중후반에 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못 살 것 같아요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전세 한 번 더 살면서 그냥 돈을 모아야 될 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신용대출을 땡기고 이렇게 해도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좀 기다려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금액에 맞는 거 사는 건 더 최악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금액에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는 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좀 해야 되겠고 그거와 동시에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은 뭘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런 게 막 이렇게 뭐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면 참 더욱더 알게 되는 거지만 사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이게 좋다, 누구는 저게 좋다, 막 이런 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려움을 그냥 겪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어려움은 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이게 누구 말 들어야 될지 몰라 막 이러면서 성질 낼 게 아니라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누구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그 시간이 당연히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뭐 기꺼이 낼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 시장은 당분간 좀 상승할 거로 보는 분들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막 너무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니까 올라갈 거 못 살 것 같은데 또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또 전세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마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세는 좀 상승할 거로 보십니까? 전세는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만 봐도 한 10년 10년 서울의 10년 평균만 봐도 연간 8.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이게 5% 그것도 2년에 5%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8%면 17%가 상승한다는 거를 갖다 5% 그러니까 3분의 1로 제한한 거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냅두면 그 정도 3배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3배라는 건 뭐 전체 금액이 3배라는 뜻이 아니라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이 그 정도인데 공급까지 없으면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좀 마음이 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전세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게 이자 뭐 좀 오르면 또 이자 내면 되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조금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야 될 게 지금 있는 돈에다가 전세 대출 왕창 받아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집에서 전세를 시작한다. 그렇죠. 이게 최악이겠네요. 최악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니까. 근데 이게 풀로 받으면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의 느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재건축도 수리 잘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하고 재개발도 빌라도 깨끗하게 수리하고 살면 좋습니다. 살만해요. 요즘에는 이 신축 선호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지다 보니까 이 뭔가 고치는 것도 전세인데도 고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전세인데도 일부러 뭐 좀 고쳐서 저희가 쓸게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자로 가는 거랑 좀 약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든 좀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전세를 좀 풀로 대출받아서 그렇죠. 전세 좋은 데서 시작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어떻게든 낡은 데서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니까요. 이자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살다가 뭐 한 4년 살고 또 막 또 쫓겨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하시는 거를 하지 말라.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전세로 약간 크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뭔가 좀 꼬이는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정책 자꾸 욕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양극화 이런 거 자꾸 욕하고 뭐 이렇게 자꾸 되고 뭐 그러면서 청약만 계속 기다리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돼도 문제예요. 근데 또 청약이 이제 돼도 몇백 대 1 뭐 뚫고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런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주 환경과는 매우 먼 곳에 이제 청약이 만약에 되면은 그것도 또 죽을 지경입니다. 일단 출퇴근하기 힘들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행운이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차곡차곡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뭐 매수를 해서 이제 소유권을 얻으시든지 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저렴한 전세를 얻어서 돈 바짝 모아서 다음에는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